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 아침 조금 쌀쌀하지만 오후부터는 많이 따뜻해질 거라고 합니다. 주말도 이런 봄을 느낄 수 있는 따스함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짧은 봄을 그나마 즐길 수 있도록 자신만의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신만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거창한 계획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소박하고 단촐하지만 거기서 자신의 만족을 찾으면 된다는 건데요.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지 거기에 다른 사람의 시선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자신에게 충실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벌써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 출발 사랑방 순서가 돌아왔는데요.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먼저 경기대학교 김홍국 교수님 겸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언제나처럼 사자성어 골라오셨죠? 예? 네, 선비가 되기 위해서 골라왔습니다. 선비가 되기 위해서. 예, 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이번 주에 골라온 주제는 예. 대공지정입니다. 큰 대자 공평할 공자, 이를 지자 바를 정자, 공평함으로서 예. 바름에 이른다.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바르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청나라 때 전성기를 열었던 걸륭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공평하고 이러면서 바른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협화만방, 온 세상이 평화롭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이 대선 토론회 벌써 두 번 진행됐지 않습니까? 보면서 네거티브, 또 색깔론, 거짓말, 여성 폄훼,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국민들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하면 더 대한민국 살기 좋고 행복한 곳이 될까, 이런 얘기를 내놓으면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좋은 선거운동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좀 그런 대공지정의 자세로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올 초 1월 3일 날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정말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첫 변론을 했단 말인데요. 이런 대공지정의 자세로 알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 뽑았으면 합니다. 예, 자, 김우석 부소장님. 저는 이포 역포입니다. 그 횡포를 막으려고 했다가 다른 횡포를 맞는다, 이런 얘기인데, 폭군을 내몰았으나 다시 폭군을 맞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요새 보면은 좀도덕 피하려다가 강도를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 TV 토론을 보면서 역시 대선 TV 토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감을 갖고 있는데, 행태로 보면은 실패한 전 정권들의 그림자들이 짙고 내용도 또 그렇고, 그래서 많이 국민들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청취자분들도 현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자성어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께서 TV 토론 말씀하셨는데, 먼 거 없는 스탠딩 TV 토론 다 보셨죠? 두 분 다? 네, 봤습니다. 예, 재밌어요. 저도 11시까지만 보려고 그러다 끝까지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토론은 일단 재밌어야 돼요. 모든 방송은 재밌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드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면 명품을 만들어야 되나 이러는데, 명품이 왜 명품이냐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명품이거든요.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봐야지 명품이지 자기네들이 명품이라고 만족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번 TV 토론.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홍국 교수님?
못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살아온 내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 내놓았는데요.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바로 누구냐면 유승민 후보입니다. 유승민 후보 잘했어요. 1차 때도 굉장히 잘했고 논리 정연하고 그런데 2차를 보면서 1차 때 그런 해박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제시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좀 색깔론에 치중하고 과거 이런 외교안보 사안에서 정말로 신중하게 실패한 보수 10년 동안 완전히 외교적인 지렛대를 상실한 채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성찰과 미래 비전 여러 가지 공격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제재와 압박만 하겠다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만을 얘기하면 이 상황을 보면서 열려있던 유승민 후보가 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꽉 막힌 모습을 보일까.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아쉬웠고요. 다른 후보들도 다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기대를 가장 많이 했던 유승민 후보가 좀 그런 선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김은석 부장. 그 유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안보에 대한 검증은 더더욱 당연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 김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지금 보면은 누가 제일 못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 잘한 사람 뽑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그런데도 지금 누가 제일 못했느냐 이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냥 총평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 각 후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심상정 후보는 안정감 있는 포수였다. 야구 선수에 비유한 거예요. 능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홍준표 후보는 타율은 낮은 홈런 타자다. 그래가지고 홈런 아니면 삼진인데 삼진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3할 타자다. 그런데 팀이 안 좋아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팀을 고르는 것도 재주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명성과 몸값에 비해서 몸값이 높은 관록 있는 선수인데 기여도와 능력에 비해서 과대평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 떨어지는 촉망받는 루키인데 신인왕을 도전해야 할 사람이 MVP를 도전해서 신인왕까지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골고루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 현상 지금 심상정 후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 이후에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진보 후보가 왜 문재인을 공격하냐? 예? 이거 팀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의 그럼요. 진보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렇죠. 똑같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나온 똑같은 후보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보가 누구의 뭐 편이 돼서 뭐 숟가락 후보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공당의 후보로서 예.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래 비전 그런 가치로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진보 후보로서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고 왜 하느냐 하면서 뭐 아군에 총질했다. 아군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후보가 나름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정책과 가치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저는 자칫하면 이것이 최근에 뭐 문자 폭탄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만이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만일의 경우 이런 도구마에 빠진다면 또다시 다른 전형의 실패처럼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도리어 예. 더 겸손하게 다른 후보의 장점을 얘기해주고 단점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갈 것인가. 같이 나중에 선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긴 호흡으로 봤으면 합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보면은 그 홍준표 후보가 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정이 닮았다, 주적은 저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반성을 해야 하고 저는 그 아얀데 칠레 전 대통령에 대해 이 한 얘기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적과 경쟁자를 구분하는 게 정치인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적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예. 그 경쟁자를 적으로 돌리는 게 이게 대통령의 자질이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 자신이 책임이 뭐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중국의 홍위병 같은 경우에도 뭐 완전히 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부에서는. 그런데 그걸 활용했던 것이 결국 그 정권에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책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후보 선대위가
그 호남과 영남 유권자를 분리하고 갑철수, 안철수의 갑질 부패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라. 이런 비공식 문서를 지금 CBS가 공개를 했죠.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일부 이제 구체화되는, 왜냐면 각 캠프마다 열심히 하겠지만 예. 이제 구체적인 문건으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식 문서가 아니다. 캠프 차원의 문서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공식 문서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문건이 나오고 그런 실체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혹 서로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밝혀서 그 부분을 유권자에게 말씀드리는 게 옳은 것이다. 결국은 있는 실체 그대로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지. 혹시라도 만일에 그래놓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거나 예.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치에서는 거짓말이거든요. 정말 국민들께 성실하게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캠페인 과정에서 뭐 일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데 대해서 국민들께 좀 진실을 좀 밝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모습 그리고 만약에 불법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공당이라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건 어느 정당이나 다 그래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문서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문캠프가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네거티브 이슈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게 대응을 하는데 TV 토론에서도 보셨듯이 전인권 관련해서 문자 폭탄 보내고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예. 내가 직접 한 거 아니다.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공식 문서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게 엄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의 리더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대외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대외적으로 공식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그게 그 제대로 된 해명이냐 핑계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이 홍준표 후보도 지금 구설에 오르고 있죠. 여러 가지 구설이 있습니다. 물론 예. 뭐 TV 토론에서도 그 마초주의적인 발언들,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면서 했던 그런 발언도 문제였었는데요. 예. 또 하나는 과거 대학교 시절에 네. 결국은 동료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을 모의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친구와 함께 모의했다는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자서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가 좋아했던 여학생을 이렇게 뭐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숙을 같이 하는 아마 다른 학교, 제가 볼 때는 다른 학교 다니는 남학생인 것 같은데 그걸 좀 도와주기 위해 구해달라고 돼지국문제 네.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MT를 가는데 그 여학생을 사실은 뭐 성적으로 그런 과정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상당히 어제 저녁에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최소한도 이 공당에 오랫동안 정말로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했었고 도지사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 과거에 자신의 물론 젊은 시절에 2005년에 쓴 나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러니까요. 자전적 에세이집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정말 그런 젊은 시절에 본인은 치기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상 범죄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물론 직접 그거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친구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그 위해서 뭐 어떻게 예. 하기 위해서 이게 돼지응분제를 좀 구해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하숙집 동료들이랑 함께 고민을 하다가 구해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응분제를 구해줬다. 근데 이제 물론 그 남학생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남학생도. 그러니까요. 뭐 실패한 예. 얘기들까지 이제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이 시대 지도자의 도덕성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 물론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사건 나면 아마 후보 바로 사퇴하고 아마 그 정당 자체가 국민들께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을 겁니다. 예.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 역시 설화가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홈런 타자인데 타율이 너무 낮은 게 문제예요. 지금 삼진 아닙니까? 또 한 번 삼진을 당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승리의 요건들, 자질들이 결국 패배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되지 않나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번 개인은 뭐 이게 책임을 지겠죠. 어떻게 되든지. 그런데 홍준표의 위기가 선거 판도에서 보면은 문재인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캠프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그 양자 대결에서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좀 잘해가지고 안철수 후보의 표를 좀 뺏어가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 측은. 예. 그런데 뭐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런 위기를 받는다라는 건 양강구도가 더욱 그 주춤했던 양강구도가 좀 확실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치적인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득실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게 다시 또 무게추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근데 그 이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홈런 타자가 아니라 더티 플레이, 다시 말해서 파울 홈런 같은 인간의 도덕성의 문제고요.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 측은 옛날 얘기고 친구들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로 얘기가 안 되는 변명인 이렇게 거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고 과연 공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보여준 것인가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부분이 아마 후보직 사퇴를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솔직히 저도 어제 놀라긴 되게 놀랐어요. 저는 엄청난 어젯밤에 들었는데요. 너무나 충격을 어제 받았고요. 그 많이 읽은 뉴스에 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럴 뿐더러 이제 물론 그러나 그 문제를 떠나서 또 정치적인 앞으로 이 대선 국면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로 약간 우세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던 판이 다시 한번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대선 남은 18일의 기간이 아주 굉장히 긴박하고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 통합. 지금 다 통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후보도 적폐에서 통합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다 통합이에요. 안철수 후보도 무슨 정부? 그 뭐라 그러죠? 그 연립정부는 아니고 통합정부니까요. 그거 주장하고 있고 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은석 부소장님? 사실 뭐 통합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하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일부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는 건 뭐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통합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과연 거기에 진정성이 있느냐.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거를 지켜나갈 것이냐. 누구나 통합을 얘기하지만 통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한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통합이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그 득표를 하기 위해서 통합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통합 정부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할 자질과 능력과 그런 기반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 그걸 유권자가 굉장히 심사숙고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마치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걸 약간 숨기고 통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양날의 칼이 두 가지 어떤 때는 이 칼을 쓰고 어떤 때는 저 칼을 쓰고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토박은 말로 계속하면서 또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그 불안한 상황을 누가 먼저 깨고 뭔가 통합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뭐 변수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함께 가는 거라고 봅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 정정유착, 부정부패, 또 이 국가의 권한을 사인을 위해서 남용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던 이런 잘못된 정치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되고요. 그런 것과 동시에 향후 그렇다면 원내 지금 5당에서 조원진 의원이 있는 정당까지 해서 원내 6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통합정부는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각 정당 간의 정파 간의 연대해야 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통합정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통합 내각까지 주장하는 그런 다양한 통합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통합의 질이 문제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할 거고 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인재들도 쓰겠다고 하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일부 뭐 포함 안 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단은 그쪽은 배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다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미래 비전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각 인재들을 등용하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통합이 단지 말만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정치적 저는 그 외길 수순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 속에서 해나갈 그 후보들의 비전이 과연
되자마자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해서 바로 국정이 그렇죠. 만들어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국민에게 제시하면서 그 통합정부의 모양새를 보여드리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요. 진짜 통합이라는 게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만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 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석 부소장께서. 지금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시간도 맞죠. 이제 뭐. 예. 그리고 뭐 오자 중에 그 꼭 후보를 사퇴를 해야 할 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퇴를 하거나 뭔가 다른 요인이 않고 자발적으로 사퇴하는 경우는 이제 상당하기 힘들다.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무슨 쏠림 현상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후보 사퇴를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준표 후보의 이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퇴까지도 아마 시민단체랑 요구할 겁니다. 그게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 사안을 제쳐놓고 나서 각 정당이나 정파끼리 이 단일화라는 방식 이것은 이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그런 연대 형식이 될지 몰라도 후보 단일화라든가 여기에 가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많은 길을 와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길을 왔다. 지금 18일 남았나요? 예. 18일 남았는데, 18일이면 2주하고 4일이에요. 이제 금방 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이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떤 변수들이 등장할지 저희가 지켜보고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혼자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리고 혼자만 성과를 가지려 하지 마라. 나누지 않는 성과는 오래 가지 못한다. 오늘은 발레리나 강수진의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신율의 출발 새침에서 매주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코너죠.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 경기가 회복세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하고 연구기관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회복이 얼마나 됐습니까? 예,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수출입니다. 수출이 작년 11월부터 연속 5개월 증가세인데요. 지난 3월의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7%나 증가했습니다. 예. 수출이 증가하니까 소비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3월 달 소비 판매가 전달 대비해서 3.2% 증가했습니다. 예. 소비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2월 3개월 연속 감소세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3월에 증가세를 돌아선 겁니다. 근데 경기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3월 달에 취업자 증가 숫자가 49만 5천 명인데요. 1년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연구기관들이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한국개발연구원이 2.4%에서 2.6% 그리고 이 한국경제연구원이 2.1%에서 2.5%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전망치를. 근데 그러면은 진짜 살아나나요, 경제가? 아직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가 더 악화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지금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8%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과 연구기관들이 상향 조정한 성장률이 2.5%에서 2.6% 정도거든요. 예. 그럼 작년에 비해서 결국 올해 우리 경제가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단정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특히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아직 한겨울이라는 겁니다. 지난 1년 그 가계 소득을 보면은 월 평균 실질 소득이 0.4% 감소했는데 소득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제가 살아나지 이렇게 보기가 결코 어렵다는 것인데 더군다나 가계부채가 이제 1344조 원 아닙니까? 근데 작년 1년 동안에 증가분이 141조 원인데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주 안 좋은 상태죠. 근데 어떻든 간에 조금 회복세를 보이니까 이제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어떤 전망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경제가 나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등장할 수 있는 다우조선해양이요. 예. 채무 조정에 성공은 했는데 이 채무 조정에 성공한 거지 이게 앞으로 잘 풀릴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제 우리 경제가 올바르게 살아나려면은 예. 부실 기업들 제대로 정리하고 새로운 이제 경제 성장 동력을 찾는 거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뭐 그렇게 볼 때니 대우조선 해양 이번에 채무 조정한 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꺼질 것이냐를 이제 가늠하는 중요한 그런 어떤 이제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채무 조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울며 겨자 먹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회사채 등 빚이 1조 3,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절반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 9천억 원의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 살아나면 좋겠는데 그럴 전망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 조선업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요. 지금 세계 전반적으로 볼 때 조선업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고다 이런 어떤 전망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서 대우조선 해양이 수주를 더 많이 받고 이익을 내고 빚을 갚고 또 배당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뭐 그럴 이제 전망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면 정말 큰일인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2조 9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이럴 경우에 밑빠진 덕에 결국 국민의 혈세를 또 퍼붓는 그런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대우조선 해양은 이미 2015년 10월에 4조 2천억 원을 퍼붓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거든요. 또 퍼붓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이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크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실패하면은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깨진다는 건데 구조조정 하면은 일단은 이제 구조를 바꾸고 자금을 투입해서 그게 살아나야 되는데 이번에 취한 조치 보면은 살아난다는 전망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은 돈을 투입해서 살리고 보자 그런 어떤 구조조정인데 이런 구조조정은 결국 수조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를 계속 퍼부면서 부실을 오히려 확대한다. 그리고 나중에 더 큰 화를 입는다. 이렇게 보면은 구조조정이 아니고 결국 구조 파괴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 원칙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든지 살아나야지 정말 다시 이제 무너지고 또 자금 투입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 조작국 지정은 4월에 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월 경제 위기는 조금 이제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죠? 예, 4월에 이제 환율 조작 지정이 되면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거전 내관이 될 거다 이런 어떤 불안감이 컸었는데 일단은 그건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버티는 것이 수출인데 만약에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면은 결국 수출이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환율 조작국이 되면은 이제 원화 가치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수출 경쟁력이 이제 결국 곤두박질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미 무역 흑자 계속 늘어나고 결국 외환시장에 우리가 조금만 개입하면은 미국이 아마 10월에 다시 환율 조작국 지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2번 해요? 예, 4월과 6월입니다. 10월입니다. 예. 우리 재보선 할 때랑 똑같네요. 우리가 재보선을 4월하고 10월에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환율 조작국 재지정을 4월과 10월에 하는군요. 예. 정치 변수가 겹치게 되네요. 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미국 펜스 부통령이 와서 한미 FTA 발의 이후에 맞아요. 미국 적자가 2배 증가했다. 예. 그러니까 한미 FTA 개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미국발 우리 경제 불안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미 FTA 이거 다시 하라 그러면 다시 하자 그러면 그것도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결국은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것이 경제를 끌고 가는 주력 산업인데, 한미 FTA 개정하면은 가장 타격을 받을 산업이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타격이 크죠. 중국도 환율 조작국 지정 피했죠 이번에. 네. 예. 사실 미국이 경제 주적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많은 어떤 결국 유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유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두 나라가 공조 체제를 하니까 무역 보복을 안 하는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중국의 경제 팽창주의 이것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복을 이제 자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 다시 충돌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 그 문제로서 우리 경제 타격받는 것은 일단 좀 진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아주 중요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무역 보복을 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은 우리나라 GDP는 0.31% 감소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 보복을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중국은 미국에 그러면 우리도 무역 보복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해서 미국의 이제 대중국 수출이 10% 감소하면은 이때는 우리나라 GDP가 0.04% 감소한다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해서 서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서 다 피해를 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최소한 0.35% 이상의 GDP가 감소할 거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 어떻든 간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하고 대비를 해야지 그냥 안심하고 있으면 결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북한이 핵실험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북핵 리스크도 결국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그러면요, 뭐 예. 북한 핵위협 이것이 뭐 예. 정말 나라의 불행인데요. 예. 경제로 봐서는 뭐 가장 큰 불안 요인이죠. 이제 그 지난 4월 15일이 김일성 105회 생일이었던 태양절이었었는데 그때 정말 위험했죠.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으로 이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한반도가 정말 전쟁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한 불안에 떨었었는데 뭐 속단은 이르긴 합니다만은 북한이 정면 대결은 피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네. 관측이 좀 나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무력 시위를 하긴 했지만은 뭐 우리가 걱정했던 육체 핵실험이나 그다음에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거는 발사하지 않았다 해서 조금 이제 안심은 됩니다만은 근데 뭐 또 25일이 북한군 이제 창건일이기 때문에 창건이죠. 또 이제 할지도 모른다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정부가 뭐 외교 노력을 많이 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라도 길을 찾아야지 전쟁을 치닫으면은 나라는 물론이지만 경제도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정부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불안 심리를 이제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예. 지금 경기 회복이 되는 어떤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래 안보 문제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 경제 새로운 어떤 비전 제시하겠다. 국민들 안심하고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자. 어떤 심리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새 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건 분위기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한미 되죠. FTA 만이 재협상하자 그러면 사정부 그것도 굉장히 큰 골칫거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제 예. 우리 경제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외교력을 이제 발휘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로서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 가장 큰 숙제가 부실기업 정리하고 가계부채 문제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순수 어떤 시장 논리, 경제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갈 테니까 다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이제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7시 15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